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마드와 함께 떠나는 미술사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제1장 신비에 쌓인 기원 원시미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곰브리치 미술사의 순서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곰브리치 미술사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합니다만은 곰브리치 미술사를 토대로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같이 여러분에게 덧붙여서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원시미술인데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우리는 주술에서 과연 벗어났나? 여러분, 주술이라는 것이 뭘까요? 자,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신비적인 힘에 의지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우리가 주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현대인들은 과연 여러분과 저는 이 주술에서부터 얼마큼 벗어나 있나?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자, 우리가 원시미술이다라고 얘기할 때 흔히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미술의 동기와 목적이 주술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부적을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만은, 자, 그래서 원시미술은 이 주술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현대인들은 주술에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신비적인 힘에 의해서, 나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비적인 힘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주술적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원시미술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원시미술의 대표적인 그런 작품 그러면 프랑스 라스코의 동굴벽화를 말합니다. 자, 이 작품은요 1940년 9월에 프랑스의 베르제 계곡에 굉장히 유명한 계곡인데요. 특별히 구석기 유물이 굉장히 많이 발굴되어지는 지역입니다. 이 베르제 계곡의 북쪽 마을인 몽티냐크에 살고 있는 18살의 소년 마르셀에게서 시작됩니다. 이 소년이 18세니까 소년이 아니겠네요. 이 청년이 사라진 강아지를 찾으러 갔는데 이 강아지가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땅을 이렇게 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파헤쳐된 강아지를 통해서 우연히 발견된 동굴이 라스코 동굴벽화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라스코 동굴벽화를 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갑니다. 물론 지금은 이 라스코 동굴벽화를 복제한 복제 동굴을 관람하게 되는 것이고요. 작년인가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라스코 동굴벽화가 한번 왔다 갔더라고요. 자, 입구에 들어가면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소가 둘이 서로 대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는 중간에 사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말들이 막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다 이쪽에 또 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생의 그런 세계, 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대하는 세계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대하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거친 야생의 동물들과 함께 지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 그림의 실력이요. 현대 어떤 유명 작가가 그려놓은 것 못지않는 그런 뛰어난 그림 솜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말을 그리면서 색깔을 이렇게 입히면서 입체감이 좀 느껴지게 되죠. 그리고 이 다리의 모양이 아주 날씬하게 얄쌍하게 잘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세요. 아주 역동감 있게 운동감을 우리가 말이 달리는 그런 경쾌한 운동감까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작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동굴이 가장 깊이 들어가면 250m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왜 그들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림을 그려야 했을까요? 자, 그것은요. 앞에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술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술적 기능이라는 게 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품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삶을 다시 한번 의미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미술이라고 하는 이 장르를 감상을 하는 것은,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것은 결국은 타인과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술의 가장 저는 중요한 어떤 기능적인 목적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동굴벽화를 볼 때 일단은 나의 가치관과 나의 감성과 나의 현재의 느낌들을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되죠. 이것을 다 그대로 내려놓고, 그리고 그 작품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세계 속에 우리가 나 자신을 버리고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이걸 그렸을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삶 속에 살았을까라고 나 자신을 버리고 그 작품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곰브리치가 지난 시간에 미술사는 없고 작가만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 작품 속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몇 가지 여기서 라스코 동굴벽화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요.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주술적인 의미에서 주술적인 목적으로 이 작품을 그려놨을까?
자, 이거 우리가 방금 봤던 부분인데요. 라스코 동굴에 들어가면 가장 초입구에 있다고 합니다. 자,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자, 초입구에 이 그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있는 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 그림 속에 투영된 그들의 삶의 환경은 어떠한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야생동물이 넘쳐나는 늘 그런데 그 야생동물이 지금 우리가 보통 대하는 그런 순화된 동물들이 아니라 거친 야생에서 막 뛰어다니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그 동물들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대개 그들의 삶의 방식은 수렵과 채취에 많이 의지하게 되는데 단백질을 먹으려면 당연히 이들 야생동물을 사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지요. 이게 동굴의 입구인데요. 동굴의 맨 끝에 250m쯤 들어가면 가장 깊은 곳에 이런 벽화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황소가 있고요. 황소의 배를 창 같은 것이 뚫고 지나가고 있고요. 황소의 내장이 바깥으로 터져 나와 있죠. 전형적인 사냥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를 보니까 아마 사냥했던 사람 같은데요.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는 뭐 새 같은 것도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동굴벽화에 남겨진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1차적으로 그들은 삶을 위해서 사냥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것은 황소들도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도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술적인 목적으로 이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본다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만은 가장 그럴듯한 추론은, 이 벽화들의 내용 속에서 추론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추론은 바로 사냥이라고 하는 현실이죠. 이게 절대 그들의 입장에서도 만만한 것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주술적인 생각을 했을 것이다. 여기에 동굴에 들어와서 깊은 동굴, 깜깜한 동굴 속에서 무슨 이제 불을 가지고 들어왔겠죠.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 그림을 그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이 나중에 사냥을 할 때 더 사냥을 잘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주술적 행위가 되는 거죠. 이 그림을 그리면 더 사냥의 성공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깊은 동굴 속에 들어와서 이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이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도 충분히 또는 여전히 미개하고 원시적이다. 왜냐하면요, 이 그림을 보세요. 점집들이 철학관, 사주, 운명 철학, 여성 철학관, 이런 점집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때 살았던 지역이 점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집 건너 하나에 점집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점집들이 많은데요. 또 어떤 데는 이렇게 대나무 같은 것들에다가 깃발을 매달아 놓습니다. 귀신들이 깃발, 대나무를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그래요. 자, 아무튼 현대인들도 이렇게 문명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이런 미개하고 원시적인 부분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이 주술적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술이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상황들을 내 힘이 아닌,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닌 어떤 신비적인 힘으로 내 삶의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를 우리가 주술적 삶의 태도로 할 수 있겠거든요. 원시인들은 그 작품을 동굴 속에 그려놓으면, 그 소그림을 그려놓으면 그만큼 소사냥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주술적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그런 주술성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원시 미술을 대할 때, 자, 그들 속에 있는 이 주술성 여전히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주술성이 남아있는데, 이 주술성의 본질은 뭘까요? 왜 여전히 주술적이고 우리는 미개한가요? 이렇게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점집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고요,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거기로 달려가고 싶어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평안할 때는 모르지만 뭐라도 우리가 불편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뭐라도 조금 붙잡고 싶은 이 마음이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요, 과거의 구석기 시대의 그런 사람들이나 오늘 현대의 사람들이나 여전히 뭔가 삶은 불확실하고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시인들이 자기보다 몸집이 빽빽 큰 그런 황소를 잡아야 되고 사냥을 해야 되고 거친 야생동물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 두려움을 그들의 주술적 미술 행위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감소시켜 보려고 했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에도 역시 불확실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불안하다는 것이죠.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거든요. 현대인들은 그러면 이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어떻게 제거하나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느끼는 많은 불확실성,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느끼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하고 있나요? 그것을 어떻게 제거하고 있나요? 자,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이 이 불확실성 산업이 있죠. 두려움의 산업, 사람의 불안을 이용해서 사업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어떤 건가요? 바로 보험이죠. 보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담보로 해서 하는 사업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서도 이 불확실성이라는 커다란 사업의 소재가 됩니다. 또 여러분은 어떻게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계십니까? 저금을 많이 하면 되겠죠. 우리가 많은 물질을 많이 쌓아두면 그 돈이 주는 힘에 의해서 조금 불안함이 덜하겠죠. 흔히 우리가 하는 얘기대로 지갑에 돈이 두둑할 때 우리는 그저 세상을 살아갈 때 어깨도 펴고 자신감이 넘칩니다만은 지갑의 두께가 얇아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확실성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현대들은 여전히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보험이라든지 또는 우리 삶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든지 또는 어떤 재물을 쌓아두는 것으로 인해서 이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서 두려움을 좀 제거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나요? 과학과 문명이 과연 이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우리 삶에서 완전히 제거시키고 있나요? 여전히 첨단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봉건 시대보다도 지금 현대인들이 더 많이 불안해하고 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도태될까봐 두려워하고 있고요. 내가 사회적인 안전망에서 벗어날까봐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요. 또 경쟁에서 밀려갈까봐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시인들이 그 거대한 야생의 세계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요 완전히 통제하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시인의 불안함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4차 산업혁명이 급격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불과 20년만 있으면 미래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반 정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상해요. 과학이 발달하고 또 삶이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이 편리해지는데요. 여전히 사람에게 딸려있는 이 불확실성 그리고 사회가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서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속에서 어떻게 안전하고 그 속에 있는 불확실성을 통제하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요.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자라나는 2세들이 참 걱정도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빠른 그런 격동의 시기를 겪을 텐데 과연 그들은 그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살 것인가. 그래서요. 재밌는 것은요. 미래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이 불확실성과 두려움과 불안을 다스리는 불안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산업들은 번창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미래를 향해서 투자하신다고 한다면 미래의 어떤 대안들을 찾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점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시미술의 가장 큰 특징은 주술적이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미술의 행위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 가장 큰 두려움이었고 가장 큰 문제였던 사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주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시미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제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두 작품이 있습니다.
마오리 족장의 집에 장식된 성인방과 나이지리아에서 발견된 흑인 청동 두 성입니다. 여러분 아주 정교합니다.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각상을 보세요. 현대 조각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작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술사를 볼 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원시 미술이 기술적 수준이 꼭 낮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원시 미술도 상당히 높은 기술적인 숙련도를 보여주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두 작품은 아주 소박합니다. 아주 소박하게 귀와 눈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게 전쟁의 신 오로라고 얘기합니다. 또 의식용 가면이에요. 자, 이런 작품들은요. 아주 이런 작품들을 보면 아주 정확하고 별로 그렇게 예술성이 없어 보이지만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원시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소박한 작품들은 왜일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요 정도의 삶의 필요밖에, 요 정도의 요구밖에 그들이 미술 작품에서 요청받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할 뿐이지 사실은 그들이 기술적으로 숙련이 덜 된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미술사를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곰브르치가 이제 그의 책 44페이지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미술의 모든 역사는 기술적인 숙련에 관한 진보의 이야기가 아니라 변화하는 생각과 요구들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원시인들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정교한 그런 어떤 기술적인 숙련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저 평범한 수준의 이렇게 조악한 수준으로도 그들의 삶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머무르는 거지. 만약에 그들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필요와 새로운 요구와 새로운 생각들이 생겼다고 한다면 미술은 전혀 다른 성숙도를, 기술적인 숙련도를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미술은 진보 역사가 아닙니다. 미술은 그 시대의 생각을 담고 있고 그 시대에 변화하는 생각들과 새로운 요구들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이게 미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술사는 인문학의 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측면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술사를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미술의 모든 역사는 기술적인 숙련에 관한 진보 이야기가 아니다. 기술이 쌓여가는 역사가 아니라 변화하는 생각과 요구들에 대한 것이다. 이런 것이죠. 과학과 문명은 그렇지 않죠. 과학은 쌓여야 되고요. 문명도 어느 정도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미술은 축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이 과거의 원신들에 비해서 최고조로 현대 미술이 나은 것이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미술이 현대 미술보다 더 정교하고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숙련도는 더 좋은 기술적인 숙련도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커다란 주제로 돌아와서요. 원시 미술은 주술에 그 기능과 목적이 있다. 그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주술적 목적을 가지고 미술을 그려서 자신의 삶의 불확실성을 대처하고자 했다고 한다면 오늘 현대인들은 불확실성을 과연 어떻게 다뤄야 현대인들은 그 주술성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술성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우리 삶의 불확실성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어느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불확실성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할 텐데 이 불확실성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할 터인데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는가? 일단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불확실성을 완전히 통제하고 싶어하고 내 삶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고 내가 완전히 안전한 또는 완전히 행복한 그런 조건들과 삶에 집착한다면 그 집착하는 것은 또 다른 불안과 또 다른 두려움을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내고요. 결국 우리가 그 삶의 문제에 그 삶의 어려움과 불확실한 그 문제 속에 우리가 매몰되어져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종교의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주술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초월적인 신비적인 힘을 의지해서 내 삶의 문제가 주술적인 힘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만약에 그것만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 구석기인들이 이 라스코 동굴벽화에서 그렸던 그들의 신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주술에 대한 그런 신념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건강한 종교는 불확실성을 완전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을 견뎌내면서 삶의 모든 부분이 내 힘과 내 범위로 내 능력 범위로 통제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불확실성을 견뎌내면서 삶의 의미와 가치와 인생의 참다운 목적에 몰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참다운 종교의 기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많은 의견이 여기에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자, 우리가 나약한 존재고 불확실성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갈구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싶고 호소하고 싶어지고 누군가의 힘을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너무 당연한 인지상정 우리 모든 사람이 겪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종교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런 것이 진정한 종교가 아니라 사실은 불확실성을 견디면서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견뎌내고 살아내서 그 가운데서 삶의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참다운 종교고요. 사실 우리가 인문학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인문학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 인문학을 한다고 해서 당장 밥이 나오나요? 인문학을 한다고 해서 철학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미술사를 한다고 해서 인문학에 꽂힌 이 미술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 삶의 문제가 당장 해결이 되나요?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불안정하고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삶의 조건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간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교양의 힘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인문의 힘, 이 힘을 가지고 불확실한 삶의 상황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참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하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자, 원시 미술을 통해서 여전히 원시인들이나 우리나 삶의 불확실성은 동일하게 놓여져 있고 그 불확실성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이 여전히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 원신들과 또는 구석기 시대의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 우리가 교양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인문학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이냐. 여전히 우리 삶의 불확실성이 있을 것인데 그 불확실성을 견뎌내고 본질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명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